저는 67년을 헛살았습니다. 남편 따라 저도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비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아들마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들였다는 제 선택에 후회하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와 노년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막 따랐을 때였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니.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갑자기 너무 넓고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가슴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 아침에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준이는 곧바로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아는 며느리도 같이 오니?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아는 지금 집에 있어요. 내일 하와이 갈 준비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하와이 여행 예약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 못한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길에 며느리는 오지 않겠다고요?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손수건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아직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 사용했던 향기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다. 괜찮아. 내가 빨리 와주기만 해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도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않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으니 사고 소식의 충격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버텨왔지요.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온전한 반쪽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침에는 멀쩡히 출근했다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온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셨죠?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사고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불참에 대한 미안함이겠지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며느리 정아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중이라 오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그저 그런 것인지,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갑작스러운 마지막 길에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은 누군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곳이니만큼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마련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 외에도 또 다른 상처가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모여들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안타까움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안 오셨나요? 조문객들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순간 성준이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기다려봐요. 정아가 비행기 일정 때문에. 아들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며느리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미연이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정아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화려한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시 시간을 보니 남편의 시신이 안치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꿈 같은 시간 샵 완벽한 휴가, 샵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미연아, 그만 봐도 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댓글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아버님 장례식 아니었어? 라고 물었고 정아는 대답했습니다. 별로 가깝지도 않았고,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어차피 다른 가족들 많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명절마다 정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 아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중얼거린 제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인데, 정아에게는 그저 취소하기 아까운 여행일 뿐이었던 겁니다. 빈소를 찾은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부재는 눈에 띄는 공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성준아, 어쩌면 좋니? 사람들이 모두 물어보는구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작은 조카가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정아가 또다시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힐링타임, 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취소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뻔뻔함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 동안
이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병원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남편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야?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만 같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장례식장 너머로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 구석이 더 쓰라려졌습니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며느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경수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정아 며느리는 아마 여행 일정 때문에.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오히려 제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그 현실을 누군가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쌍한 노인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듯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아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하와이의 맑은 하늘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조금 드셔야 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성준이가 제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지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아내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정아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장례식에 정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와 성준이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놓인 양초가 흔들리며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남편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함께 나눴던 소소한 일상들, 아침에 일어나 서로 바라보던 얼굴들, 가끔씩 다투다가도 금세 화해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남편의 관이 화장장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르는 동안 제 마음은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며느리의 부재는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요. 이제 집에 가봐요. 어머니, 너무 지치셨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의 적막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은 이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지요. 방 구석구석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느릿한 걸음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 정아가 서 있었어요.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행으로 인한 건강한 햇볕 빛이 남아 있었지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나 슬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많이 힘드셨죠? 밝은 목소리로 던진 그 말이 제 귀에는 왠지 냉소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이웃집에 잠시 다녀온 것처럼 가벼운 인사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정아는 현관에 서서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 면세점에서 특별히 골랐어요. 유명한 초콜릿인데 엄청 비싸서 현지에서만 살 수 있대요. 그녀의 손에 들린 화려한 포장의 초콜릿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그 초콜릿이 제겐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을 건너뛰고 그 대신 초콜릿을 선물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다. 짧게 대답하며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장례식에 못 온 거 화나셨나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예약한 비행기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취소하기가. 그녀의 변명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변명일 뿐이었어요. 결국은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보다 하와이 여행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다 지난 일이니 괜찮아. 들어와서 차라도 마실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정아는 제 말투에서 냉담함을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아는 그 사진을 잠깐 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아는 하와이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방문인 것처럼, 그리고 이 집에 커다란 상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움, 맛있는 음식들, 쇼핑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제 귀에는 무척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아야,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많이 가깝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슬프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깝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을 건너뛸 만큼 남편이 그녀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침묵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콜릿 상자가 여전히 눈에 밟혔습니다. 그것은 정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는 여행의 즐거움이 담긴 선물. 그 순간 저는 정아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가족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런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는 고요함 속에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오는 날이면 남편과의 추억을, 햇살 좋은 날이면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지요.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에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서랍장에서 집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 명예 이전을 안 했었구나. 중얼거리며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에게 선물로 준 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소유였어요.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서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예의와 공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이웃이자 부동산 중개사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했어요. 민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그저 그렇게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 팔려고 하는데.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며느리, SNS에 올린 여행 사진들, 그리고 돌아와서도 보인 무신경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봐도 민자 씨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집주인은 민자 씨니까. 김 씨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구체적인 매물 정보를 준비해 두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달빛찜을 직접 준비해 놓았어요. 아들 성준이는 늘 그렇듯 정시에 도착했고 정아는 약간 늦게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보여요. 아버님 생각나네요. 정아의 말에 저는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갈비찜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방문할 거야.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신대요, 어머니? 정아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거든.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아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을 파신다고요?
정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 집은 법적으로 아직 내 명의야. 너희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명예 이전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어.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던 아들. 둘 다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아버지 장례식에 내 아내는 어디 있었니? 그리고 내 아내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마치자 정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아버님과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고 이미 예약된 여행이었는데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집까지 팔겠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담긴 이 모든 것들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도착하기로 1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아가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아들 성주는 뒤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아는 제가 내리자마자 바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 정말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는 집을 정말 파실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농담이 아니야. 오늘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가 곧 올 거다. 정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요. 어머니, 시아버님 장례식에 제가 못 갔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건 너무 지나치세요.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정아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가 난 그녀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한 확신이 완전해졌습니다. 정아야, 이건 단순히 장례식 불참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여행 중에 SNS에 올린 글들, 그리고 돌아와서 보인 태도,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 정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은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쌓아온 가족의 의미가 그저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희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란다. 내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기본 예의였어.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 부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성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같아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단다. 이제 이 집은 팔릴 거야. 너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내 재산으로 너희를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중개인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가족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야.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진정한 행복은 없을 거야. 정아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의 희망자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부동산 주인처럼 집 구석구석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와 성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이 비록 가혹할지라도 필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고 몇몇은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집을 볼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편한 심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지요. 매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정아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아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보였어요. 큰 아이였을 때부터 참을성 있고 착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을 파신다는 소식 이후로 계속 싸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점점 서로를 탓하게 됐죠. 정아는 제가 어머니 편만 든다고 했고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였으니까요. 어젯밤 정아가 짐을 쌌어요. 내 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겠다는데 난 더 이상 이런 가족과 살 수 없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모든 것이 제 결정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성준아,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가 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단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정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과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성준아, 정신 차려봐. 엄마가 왔어. 아들을 깨우니
그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정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할게. 내 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어.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부엌에서 해장국을 끓여 주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아가 이혼까지 생각할 줄은.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정아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저도 조금 이해가 돼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부부의 집이 매각된 후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아침부터 죄송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동안 통화는 가끔 했지만 집에 찾아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 홀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꽃다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아와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도 많이 났고 원망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하셨는데 그 마지막 길에 정아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SNS에 올린 그 사진들까지 제가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더 참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제 심정을 이해해 주는 듯 했어요. 사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정아의 사진을 봤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땐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 같아요. 아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하지만 그건 제 비겁함이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정아를 제가 더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더 빨리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성준아. 엄마도 너무 급하게 결정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 것 같았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외로웠는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가족의 의미,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이야기, 예전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제 삶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머니와도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없는 지금 제가 어머니 곁에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해 속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반년, 아들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가 4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봤듯이 이제는 제 홀로 된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성준이 새로운 집들이에 저를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홀로 살게 된 작은 오피스텔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를 지나가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성준이의 오피스텔은 20층 건물의 1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남편과 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여기 전망이 참 좋구나. 너 혼자 지내기엔 딱 좋은 곳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이고 아래로는 작은 공원이 있었지요. 성준이는 자랑스러운 듯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공간이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들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다 보니 마음도 더 가벼워졌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집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아들이 준비한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배달 음식이 아닌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놓았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어머니, 남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제 삶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서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보니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때로는 쓰라린 아픔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법인가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일상이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함이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나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성준이 새 집에 다녀왔어요. 아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처럼 시작했던 이 대화가 이제는 저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일과였어요. 공원에는 저처럼 홀로 걷는 노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하기도 했지요. 오늘도 산책하러 나오셨네요. 민자 씨, 자주 마주치는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도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지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행복이 이렇게 제 곁에 있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행복을 찾게 되네요.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게 때로는 큰 축복이기도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도 듣고 노인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성준이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니 혹시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걸까요? 오후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저녁 7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느낌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에 얌전한 단발머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리던 수진 씨예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수진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그녀의 따뜻한 기운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진 씨의 배려심과 지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님, 성준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던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수진 씨가 그것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진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했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치매로 7년을 투병하시는 동안 한결같이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수진 씨를 배웅하고 잠시 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성준아,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너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서로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가족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았던 그 돈을 저는 고스란히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 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몇 달이 지나고 아들과 수진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저를 자주 찾아왔고 때로는 셋이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수진 씨가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올 때면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에게 청혼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정준아, 이건 내 집을 팔았던 돈이야. 새 출발을 하는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구나.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가정을 꼭 만들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이 결국은 더 큰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남편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나이 60둘에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륜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외도하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가끔 젊은 여성들에게 시선이 가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런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외도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결국 불륜에 빠져 35년 결혼 생활을 파탄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년을 초래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순간의 감정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관계의 소중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인생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필,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로서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원칙과 규율을 지키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직 생활을 모두 마친 후 문득 뒤돌아보니 제 삶은 너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여보, 얼른 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해놨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35년째입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고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으며 이제는 그 아이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완벽한 공직 정년 퇴직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설렜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평생 미뤄두었던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정숙은 자신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라 바빴죠. 저는 혼자 남겨진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못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세요. 문화센터에 여러 강좌가 있던데 한번 등록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내의 권유로 집 근처 지역문화센터에 등록한 것은 어쩌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준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서예 강좌를 맡게 된 한지민입니다. 붓과 먹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지민 강사는 45세라고 했습니다. 제보다 17살이나 어렸지만 그녀에게서는 동양화처럼 은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먹물을 갈고 붓을 잡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시간 물 위를 흐르는 작은 배처럼 우아했습니다. 검은 먹물이 흰 종이 위에 펼쳐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서예보다 지민 씨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와서 붙잡는 법을 가르쳐줄 때면 향기로운 채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다음 수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서예에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민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때도, TV를 볼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녀의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지민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종필 씨 서예에 재능이 있으세요. 글씨에서 인품이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청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화센터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퇴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예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점차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민 씨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민 씨는 학생들과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종필 씨는 공직자 출신이시라고요? 필력에서 묻어나는 중후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민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붓글씨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왔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까지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민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수업 외에도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 내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만남의 장소는 문화센터 밖으로 확장되었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지민 씨는 저보다 17살이나 어렸지만 대화할 때면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종필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위치에 계시면서도 겸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민 씨의 이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그녀의 인정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때로는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전시회 준비를 핑계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품을 준비하고 때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술 한 잔이 오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감정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종필 씨, 이번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제가 경주에 서예 관련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하루만 다녀오면 돼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지민 씨와 함께할 생각에 그 감정은 금세 희미해졌습니다. 경주로 떠난 그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고즈넉한 절과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서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주제는 점차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녁에는 한적한 펜션에서 술을 마셨고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지민 씨의 아파트나 도시 외곽의 모텔에서 만났고 때로는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퇴직한 노인의 가슴 속에 청춘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할 때면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졌고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종필 씨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지민 씨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거나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꼈고 이것이 사랑이라면 지금까지 아내와 나눈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이 시작된 지 3개월,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분명 62세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20대 청년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를 만날 때면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고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점점 더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이중생활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를 지치게 했지만 지민 씨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종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몰래 만나는 건 둘 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항상 시간에 쫓기고 눈치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지민 씨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런 이중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퇴근 시간 후 지민 씨와 몰래 만나는 일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민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민 씨와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남은 인생은 진정한 사랑과 열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날, 아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아내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식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시 죄책감이 일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35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몸을 빼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혼란과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설마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말할 리가 없잖아요. 날카로운 그녀의 직감에 놀랐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아내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5년을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아내를 아프게 할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지민 씨에게 새 출발을 약속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붓기 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길래 당신이 모든 걸 버릴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지민이라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서예 강사야. 나이는 45살이야. 아내의 눈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62세의 노인이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여성을 위해 35년 결혼 생활을 던져버리는 모습이.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라면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날 밤,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민석이는 올해 34살로 3년 전 결혼해서 분당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하는 아들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내 정숙이 이미 아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 서예 강사랑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한다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아왔던 저는 순간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석아, 그건 아빠가 설명할 수 있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진심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석이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불륜이 어떻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62세의 아빠가 45세 여자에게 빠져서 35년 가정을 내던진다고요? 엄마는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야 제 행복을 찾으려 하는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아빠도 사람이야. 퇴직하고 매일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지민 씨를 만나고 난 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저의 솔직한 고백에도 민석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평생 존경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네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의 말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지민 씨와의 새 출발을 향한 열망이 그 어떤 감정보다 컸습니다. 민석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에게는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눌 거고 아빠가 평생 모아둔 퇴직금도 절반은 엄마 몫으로 줄 거야. 단지 아빠도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석은 제 말을 끊고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그 여자랑 어떻게 되든 이제 신경 쓰지 않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마세요. 특히 그 여자와 함께라면 절대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다이얼을 눌러봤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은 순식간에 저를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통해 민석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서도 저를 차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도 비서를 통해 민석 과장님께서 아버님을 만날 수 없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냉정한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민석이네 집에 가서 손주를 만났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가끔 아내를 통해 민석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승진했다는 소식,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하지만 그 모든 기쁨의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35년의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내 정숙은 제 배신에 대한 분노로 소송을 택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저를 내조했던 아내는 이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5년간 직장에 다니며 번 돈인데 절반이라니요? 종필 씨,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는 최소 50%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5년간 자산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선생님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냉정한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퇴직금과 저축, 그리고 모아둔 연금까지 모든 것의 절반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니요. 게다가 법원은 아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했습니다.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의 50%를 넘어 거의 60%에 가까운 금액을 아내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정숙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도 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5년간 열심히 모아온 5억의 재산 중 3억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2억과 연금으로 지민 씨와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는 아내에게 넘어갔고 저는 인근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종필 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퇴직하신 상태에서 수입원이 없으시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남은 재산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지민 씨와 소박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관리하던 가계부를 제가 직접 쓰게 되니 돈이 얼마나 빨리 새는지 실감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 그리고 지민 씨와의 데이트 비용까지 더해지면 매달 빠듯했습니다. 지민 씨도 자신의 수입이 있었지만 우리가 만날 때는 대부분 제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 월급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종 제 경제적 여유에 의존했고 저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필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가을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던데. 지민 씨의 제안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계산해보니 제주도 여행은 최소 100만 원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여행도 좋겠다. 여행은 즐거웠지만 돌아온 후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간 얼마 못 가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아 약값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지민 씨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취업을 고민했지만 62세의 퇴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종필 씨, 요즘 왜 이렇게 자주 한숨을 쉬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지민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잃었고 남은 돈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도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문자 메시지도 뜸해졌습니다. 제 경제적 상황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선택한 불륜. 그 대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민 씨마저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민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주말 데이트를 취소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민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그 말투에서 예전의 애정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지민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형편에 맞게 중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선물도 값비싼 명품 대신 제가 직접 쓴 서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시구를 정성껏 써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서 미안해요. 다음에 함께 축하해요. 생일 당일, 지민은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저녁 식사를 취소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해 지민의 생일 파티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지민이 있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민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주 3회였던 만남은 주 1회로 줄었고 결국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제가 먼저 걸면 바쁘다며 짧게 끊었고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장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한때 밤새도록 이어지던 우리의 대화는 이제 간단한 안부 확인으로 끝났습니다. 11월 어느 날 지민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비싼 향수를 뿌렸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그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4번 자리를 비워 통화를 했고 돌아올 때마다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야? 오늘 여러 번 전화가 왔네. 의심이 들어 물었지만 지민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문화센터 일 때문에 연락이 좀 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의 경험에서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남자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초,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지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표정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자 몇 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종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지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지민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님이에요. IT 기업 CEO로
문화센터 이사회 멤버예요. 우리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젊고 부유하고 지민에게 안정된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62세의 퇴직자, 이혼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결국 물질적 토대가 무너지자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재산의 60%를 날리고 이제 그 대가로 얻은 지민마저 젊은 사업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함과 배신감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저는 완전한 고립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62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재산도. 원룸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한때 가득 찼던 제 일상은 이제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져 한 달 만에 7kg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니 목소리가 어색해졌고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낯선 노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내와 아들이 저를 비난하는 모습, 지민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멀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게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감정이 무뎌졌지만 적어도 고통스러운 생각들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종필 씨, 이런 상태로는 혼자 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의사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이미 저를 거부한 아들과 이혼한 아내뿐이었고 친구들은 제 불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정수기가 그리워졌습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처럼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세 번째 벨 소리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고 생기 있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구세요? 정수가 나야. 종필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걸은 전화였으니까요.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우리의 35년 결혼 생활,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흐느끼며 사과했지만 정숙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필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 우리는 이미 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재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숙이 재혼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와? 윤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중소기업 임원 퇴직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부인 여의시고 혼자 지내시다가 노인대학에서 저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저를 존중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완전히 잊고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윤 사장은 제가 들은 바로는 중견전자회사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62세의 평범한 신사였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지만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기심에 정숙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괜찮은 식당에서의 식사, 제주도 여행 사진들,
그리고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와 함께한 모습들. 정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민과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모습을 정숙이 다른 남자와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사랑과 존중이 있는 관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도 떠나고 정숙도 이미 새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정숙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남는 연금만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2세 퇴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인을 채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 마트 판매원, 택배 상하차 등 온갖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고 가끔은 체력도 문제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전화도 없었고 면접에 가더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남지 않은 저축마저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종필님, 공직 경력을 살려 행정 지원 업무를 찾아보셨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진작에 찾았을 것입니다. 공직에서 일했다고 해서 퇴직 후에 특별한 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달간의 구직 끝에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격일 근무의 최저임금. 하루 종일 좁은 경비실에 앉아 출입 차량을 확인하고 택배를 전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까지 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관리소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라는 제 경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호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하루 종일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확인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고됐습니다. 밤새 경비실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팠고 추운 날씨에 골절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젊은 주민들이 무례하게 대할 때면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부하 직원만 수십 명이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반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158만 원이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은 143만 원. 연금 170만 원과 합쳐도 월 313만 원이었습니다. 원룸 월세 65만 원, 식비, 의료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외식하는 데 쓰던 돈이 이제는 일주일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좀 갖다 주세요. 305호요.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다시 구직자가 될 테니까요.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좁고 어두운 원룸은 제 마음처럼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반찬 몇 개와 소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TV를 켜도 혼자 웃을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도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종필 씨, 제발 자신을 그만 괴롭히세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다른 치료법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복용하는 항우울제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 가족과 함께 했던 식사 시간, 안정된 공직 생활.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미소에 현혹되어 35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잠들기 전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확인하는 노인, 젊은이들에게 반말 듣는 아저씨,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를 완전히 거부했던 그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토요일, 분당의 한 카페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형식적이었지만 적어도 저를 만나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아마도 많이 늙고 초췌해진 제 모습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이셨네요. 지금 뭐하고 지내세요? 민석의 첫 질문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더 이상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분노나 비난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정은 더 견디기 어려웠으니까요. 엄마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연락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가장으로서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민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민석의 회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깊은 감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 아이 돌잔치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지민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민석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에도 참석했고 민석의 집들이에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경비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르던 중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고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지민도 저를 알아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뜨거운 감정을 나누던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 종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정이나 그리움은 없었고 그저 오래된 지인을 만난 정도의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지민 씨는 어때? 무의미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서로의 안부. 어색함 속에서 우리는 빨리 이 만남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지민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떠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아들과의 관계, 안정된 노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감정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것은 그리움도, 미련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지민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62세에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과 열정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저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한 아내, 유일한 아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그 모든 것이 한 여자의 미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마저 저를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제가 젊은 시절 많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62세의 평생의 교훈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젊은 여성에 대한 욕망,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불륜에 빠진 동료들을 비난하던 제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2달 후,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졌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제 건강 상태를 알고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은 그만두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릴게요. 아들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비록 경비원으로 일하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지만 적어도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경비원 일을 계속하면서도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바꿔나갔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무료 한글 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작은 보람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혼자 사는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황된 꿈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며 살아가는 대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 앉아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2세에 저지른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저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가정을 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지만 이제 저는 그 대가를 묵묵히 감내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